내 엄마년이 뭔데? 군인이야. 설마 장군이라도 된다는 거야? 백도 없는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대대장 마석철 중령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병장 상공에 나타난 헬기 3대.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것은 별 3개를 단 특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율곡부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제22보병사단 율곡부대는 겨울이면 살인적인 추위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동해안과 인접한 해안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이곳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철책선을 지나 병사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1월 중순 기온은 영하 15도를 밑돌았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했다. 율곡부대 예하 해안 경계대대 식당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식판 위에는 물처럼 묽은 콩나물국과 반쯤 얼어붙은 김치만이 놓여 있었다. 쌀밥조차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보리와 잡곡이 섞인 것이었고 반찬이라고는 짠 김치와 단무지가 전부였다. 한창 체력을 소비하는 20대 초반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식사였다. 대대장 마석철 중령은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으로 올해로 군 복무 23년 차를 맞이한 직업 군인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무궁화 2개가 새겨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마 중령에게는 한 가지 절박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6개월 뒤에 있을 대령 진급 심사였다. 만약 이번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전역 수순을 밟아야 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부의 눈에 들어 진급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 마 중령은 부대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실적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상은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진급을 위한 뒷공작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상급 부대 참모들과의 접대비, 사단장 생일 선물, 각종 회식과 골프 접대에 부대 예산을 유용했다. 병사들의 난방용 경유는 민간업자에게 헐값으로 넘겼고 부식비는 장부를 조작하여 빼돌렸다. 심지어 피복비와 의약품 구매 예산까지 중간에서 착복했다. 행정보급관과 군수가 부사관들은 대대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거부하면 자신들의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즉각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불명예 제대의 압박을 받았다. 마 중령은 자신의 명령에 순응하는 소수의 신복들만을 곁에 두고 나머지는 철저히 감시하며 통제했다. 이병 박도진은 입대한 지 석 달이 된 신병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밥을 국에 말아 먹었다. 입대 전 도진은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했다. 체급은 라이트급이었고 아마추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었다. 키 178cm의 몸무게 7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였지만 계속되는 굶주림과 추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도진은 내무반에 돌아와서도 몸을 녹일 수가 없었다. 보일러는 하루에 2~3시간만 가동되었고 그나마도 미지근한 온기가 잠깐 돌다가 멈췄다.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추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사들은 침낭 속에 전투화까지 넣어두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투화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동기들과 함께 이런 상황을 견뎠다. 처음에는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말에 타 부대에서 온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제대로 나왔고 난방도 충분히 되었다. 심지어 간식으로 과일이나 빵이 나오는 부대도 있었다. 입대 후 2달이 지나자 도진의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다. 같은 내무반 동기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다. 감기에 걸려도 제대로 된 약을 받을 수 없었다. 의무대에서는 기본적인 소염 진통제만 지급했다. 군의관조차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았다. 마 중령이 의무대에도 압력을 넣어 약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입대 석 달 차가 되던 어느 날 대대장과 병사들 간의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는 육군 본부의 지침에 따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행사였다. 형식적인 자리였지만 도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기들을 설득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적어도 한 번은 말해야 한다. 동기들은 두려워했지만 도진의 의지를 깨풀 수는 없었다. 간담회는 대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마석철 중령은 단상에 앉아 위험 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옆에는 중대장 최창민 대위와 행정보급관 김중사가 자리했다. 최 대위는 가슴에 무궁화 한 개가 새겨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마 중령의 가장 충실한 신복으로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대대장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실행에 옮기는 인물이었다. 마 중령은 준비된 멘트를 읽어내려갔다. 우리 부대는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사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불편한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라. 형식적인 발언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도진이 손을 들었다. 중대장 최 대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마 중령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병 박도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진은 일어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대대장님, 우리 부대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사는 규정에 맞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난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부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부대의 처우가 현저히 낮습니다. 병사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마 중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도진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냉소였다. 그래, 박도진 이병. 열심히 관찰했구만. 하지만 자네가 군 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타 부대와 비교를 하나.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야. 그게 훈련이고 단련이지. 민간인 시절의 안락함을 바라면 안 돼. 알겠나? 하지만 대대장님, 이것은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의 문제입니다. 병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어떻게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마 중령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최 대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대장을 쳐다봤다. 마 중령은 손을 들어 도진을 제지했다. 알았다. 그 부분은 내가 확인해 보마. 앉아. 간담회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도진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방금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최 대위가 도진의 어깨를 세게 쳤다. 야, 너 오늘 제대로 했구나. 각오해. 그날 밤부터 도진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마석철 중령은 최 대위와 행정보급관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들은 문을 닫고 대화를 나눴다. 저 박도진이라는 놈 어디 출신이야? 서울 출신입니다. 입대 전 격투기 선수였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놈이 군기를 흐리고 있어. 다른 병사들까지 선동하면 문제가 커진다. 아주 합법적으로 교육 좀 시켜. 알아서 해. 최 대위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 명령은 곧장 소대 내의 고참 병장에게 전달되었다. 오정훈 병장은 소대 내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에게 폭력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간부들은 그것을 방치했다. 오히려 오 병장을 이용하여 말 안 듣는 병사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았다. 다음 날부터 도진에 대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교묘했고 치밀했으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었다. 간담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석철 중령은 대대장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가슴에 달린 무궁화 2개의 계급장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6개월 뒤면 대령 진급 심사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만약 떨어지면 그는 명예 전역 수순을 밟아야 했다. 23년간의 군 생활이 중령으로 끝나는 것이다. 마 중령은 내선 전화를 들어 중대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최 대위,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와. 행정보급관도 데리고. 알겠습니다. 5분 뒤 중대장 최창민 대위가 행정보급관 김영수 중사와 함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최 대위는 육군사관학교 62기 출신으로 마 중령보다 10기수가 아래였다. 그는 마 중령의 후배이자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다. 가슴에는 무궁화 1개가 새겨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김중사는 부대의 행정과 보급을 총괄하는 인물로 마 중령의 비리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집무실에 들어와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마 중령은 손짓으로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다. 김중사가 문을 닫자 마 중령은 의자에 기대어 말했다. 어제 간담회에서 박도진이라는 이병이 뭐라고 했는지 알지? 예, 압니다. 병사들의 식사와 난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 대위가 대답했다. 마 중령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저런 놈이 한 명 나오면 다른 놈들도 따라서 입을 열기 시작해. 군기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왜 예산을 절감하는지 알아? 이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사단장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런 신병 주제에 감히 대대장한테 대들어? 최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대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런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마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저놈을 아주 합법적으로 교육 좀 시켜. 흠 잡힐 데 없이 규정 안에서 단련시키는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군기 확립이라는 명분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 없어. 다만 너무 티나게 하지는 마. 적당히 풀 죽이는 정도로. 최 대위와 김중사는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최 대위가 중사에게 말했다. 오정훈 병장한테 연락해. 박도진 그놈 단단히 교육시키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오정훈 병장은 소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참이었다. 그는 병장 계급장을 단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전역하지 않고 있었다. 원래 전역 예정일은 3달 전이었으나 2차례나 영창 처벌을 받아 복무 기간이 연장된 것이었다. 폭행과 가혹 행위로 2번이나 군사 재판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대대장과 중대장이 은근히 비호해 주었다. 오 병장은 말 안 듣는 병사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이었다. 오 병장은 키가 185cm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입대 전 조직폭력 전과가 있었고 군 입대도 법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민간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켰다가 군 입대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케이스였다. 그는 군대에서도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 김중사는 내무반으로 찾아가 오 병장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은 행정반 뒤편의 빈 창고로 이동했다. 김중사가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오 병장에게 건넸다. 피워.
감사합니다. 오 병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김 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진이라는 이병 알지? 예, 압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대대장님한테 말대꾸한 놈이요. 그래. 중대장님이 그놈 좀 교육시키라고 하셨어. 알겠지? 오 병장은 비릿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티 나게 하지 마. 규정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흠잡힐 일 만들지 말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런 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오후부터 박도진에 대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오 병장은 먼저 도진을 행정반 뒤편의 보일러실로 불렀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다. 부대 내에는 여러 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보일러실 뒤편과 창고 일대는 촬영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 병장은 그런 장소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리 와봐, 박도진. 도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오 병장을 따라갔다. 보일러실 뒤편에는 오 병장 외에도 다른 고참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병 1명과 일병 1명이었다. 오 병장은 도진을 보며 말했다. 야, 군대 참 편해졌지? 신병 주제에 대대장님한테 말대꾸를 해? 저는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도진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오 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당한 의견? 너 지금 민주주의 하자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군대야. 계급이 있는 곳이라고. 오 병장은 도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도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오 병장이 다가와 도진의 복부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도진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격투기 선수 시절 단련된 몸이었다. 하지만 오 병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진의 옆구리를 다시 한번 차고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오늘부터 특별 체력 단련 들어간다. 각오해.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폭력으로 맞서면 영창행이었다.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였다. 도진은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도진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6시 다른 병사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 도진은 오 병장의 지시로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 완전군장은 총과 탄약, 배낭, 방탄복, 철모를 모두 포함하여 무게가 30kg이 넘었다. 영하의 날씨에 그 무거운 장비를 메고 연병장을 수십 바퀴씩 뛰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날 때쯤 도진은 연병장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추위로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식당에는 이미 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식판에 남은 밥을 긁어 담고 물에 말아 급하게 먹었다.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었다. 낮 시간에는 일반적인 훈련에 참여했지만 훈련이 끝나면 또다시 특별 체력 단련이 시작되었다. 오 병장은 도진에게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스쿼트 300개를 시켰다. 도진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 체력이 좋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근육은 비틀어지듯 아파왔다. 저녁 식사 후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 병장은 도진을 불침번 명단에 매일 넣었다. 보통 불침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서지만 도진은 매일 밤 2시간마다 깨어나 불침번을 서야 했다. 밤 10시에 첫 번째, 자정에 두 번째, 새벽 2시에 세 번째, 새벽 4시에 네 번째.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도진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진의 몸무게는 5kg이 더 빠졌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같은 내무반 동기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큰 눈이 내렸다. 부대 안은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설 작전이 시작되었다. 모든 병사가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혹한 속에서 병사들은 방한 장갑을 끼고 작업했다. 그러나 도진에게만 장갑이 지급되지 않았다. 박도진, 너는 장갑 필요 없어. 맨손으로 해. 오 병장의 명령이었다. 도진은 항의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맨손으로 삽을 잡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시렸다. 10분이 지나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나자 손가락이 굳어지며 움직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자 손등이 새하얗게 변했다. 동상이었다. 작업이 끝난 뒤 도진은 내무반으로 돌아와 손을 녹이려 했다. 하지만 보일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김으로 손을 녹였다. 손등은 검붉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끝은 부어올랐다. 동상이도였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도진은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의무대의 군의관은 소염 연고만 처방하고 돌려보냈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군의관도 대대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2주가 지났다. 도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몸무게는 입대 때보다 15kg이 빠졌다. 75kg이던 체중이 60kg으로 줄었다. 근육은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흘렀다. 손등의 동상은 치료되지 않아 더 악화되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은 고열에 시달렸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중대장실로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다. 최 대위는 차갑게 말했다. 면회? 무슨 이유로? 몸이 너무 아픕니다.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군의관한테 갔다 왔잖아. 꾀병 부리지 마. 돌아가. 도진은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도진은 결심했다. 주말 종교 행사 시간을 이용해 밖으로 연락하기로.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도진의 몸은 이제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2주간의 가혹행위로 그의 체중은 60kg까지 떨어졌다. 입대 당시 75kg이던 몸무게가 15kg이나 감소한 것이었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손등의 동상은 치료받지 못해 검붉게 변한 채로 굳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손가락 끝에서 팔목까지 퍼져 올라왔다. 금요일 저녁 도진은 고열에 시달렸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체온계로 재보니 39도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중대장실로 찾아갔다. 최창민 대위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도진이 문을 두드리자 최 대위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뭐야, 박도진? 중대장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고열이 나고 손의 동상도 악화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 대위는 차갑게 웃었다. 군의관한테 갔다 왔잖아. 약 받아먹고 쉬면 나아. 군인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중대장님,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계속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꾀병 부리지 말고 돌아가. 내일 아침 점호 때 보자. 도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경례를 하고 중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동안 눈앞이 어지러웠다. 벽을 짚고 간신히 걸어갔다. 내무반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날 밤 도지는 악몽을 꾸었다. 끝없이 눈 덮인 연병장을 뛰고 있었다. 완전 군장은 점점 무거워졌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뒤에서 오병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더 빨리 뛰어. 멈추면 죽는다. 도지는 계속 달렸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눈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이날은 주말이라 훈련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대신 부대 청소와 개인 정비 시간이 주어졌다. 오후에는 종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도지는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종교 행사 시간은 유일하게 감시가 소홀해지는 순간이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각자 자신의 종교 시설로 이동하기 때문에 병사들의 동선이 분산되었다. 도지는 개신교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는 원래 종교가 없었지만 입대 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종교 시설은 부대 내에서 그나마 평화로운 공간이었고 군종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절했다. 오후 2시 예배 시간이 되자 도지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교회로 이동했다. 부대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십자가가 세워진 작은 예배당이었고 내부에는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약 50명 정도의 병사들이 모였다. 군종 목사인 이현수 중령이 단상에 올라 예배를 시작했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도지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예배당 뒤편에는 작은 부속 건물이 있었다. 그곳에는 화장실과 사무실이 있었고 건물 옆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부대 내에 공중전화가 여러 곳 있었지만 대부분 간부들의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교회 뒤편의 전화 부스는 비교적 외진 곳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예배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 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였다. 다행히 주변에서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예배당을 나와 뒤편 건물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만약 이 순간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한 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부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평소 비상시를 대비해 몰래 챙겨둔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서울의 집 전화번호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도지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4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도지는 참았던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야. 도진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육군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강혜란 중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주에 예정된 특수전 훈련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집무실 한쪽 벽면에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훈련, 해외 파견 임무 등의 기록들이었다. 강혜란 중장은 올해 나이 53세였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일기 출신으로 창군 이래 최연소 여성 중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인물이었다. 가슴에는 별 3개가 빛나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20년 넘게 복무하며 대테러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다.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부하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지휘관으로 존경받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강 중장은 펜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도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여기 지옥이야. 도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강 중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관으로 아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대장이 부식비랑 난방유를 빼돌려.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어. 내가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뒤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매일 완전 군장 메고 연병장 돌고 밤마다 불침번 서고 폭행도 당했어. 손은 동상 걸렸고 고열이 나는데 치료도 안 해줘.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강 중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지휘관이었다. 부하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녀가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물며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더욱 그랬다. 도진아, 지금 어디 있어? 교회 뒤편 공중전화예요. 예배 시간이라 잠깐 빠져나왔어요. 오래 통화하면 들킬 수 있어요. 알았어. 부대 이름이 뭐지? 강원도 고성 22보병사단 율곡부대예요. 해안경계대대. 대대장 이름은 마석철 중령이에요. 강 중장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메모지에 부대명과 대대장 이름을 적었다. 도진아, 잘 들어. 엄마가 내일 아침에 갈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 엄마 진짜 올 거야? 하지만 그때였다. 전화부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오정훈 병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야, 박도진. 거기서 뭐해? 도진은 황급히 말했다. 엄마, 끊어야 해. 들켰어. 도진아. 전화가 끊어졌다. 오 병장은 전화부스 문을 거칠게 열었다. 그는 도진의 멱살을 잡았다. 감히 몰래 전화질을 해?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집에 전화했습니다. 지? 집에 뭐라고 했어? 부대 이야기 한 거 아니지? 오 병장은 도진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도진은 비틀거렸다. 오 병장이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도진이 말했다. 제 개인 사정 이야기했습니다. 부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오 병장은 도진을 노려보다가 멱살을 놓았다. 오늘 저녁에 보자. 너 오늘 제대로 교육받을 각오해.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엄마가 알았다. 엄마가 온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다. 서울 송파구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강혜란 중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화 너머로 들리던 욕설과 타격음. 아들이 폭행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내 선전화를 들어 비서실로 연결했다. 비서실장. 예, 사령관님. 즉시 내 전용 헬기 준비해. 내일 아침 일찍 출동한다.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 22보병 사단이야. 알겠습니다. 출동 사유는 무엇으로 기록할까요? 긴급 부대 시찰. 사전 통보는 하지 마. 기습 방문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강 중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일군 수지원 사령관 박소연 소장에게였다. 박 소장은 강 중장과 사관학교 동기였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강 중장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소연아, 나야.
내일 아침 강원도 고성 22사단으로 가야 해. 너도 같이 가줄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어. 대대장이 부식비랑 난방유를 빼돌리고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대. 내가 군수 전문가잖아. 내 눈으로 확인해줘. 박소연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알았어. 갈게. 몇 시에 출발해? 새벽 6시. 특전사에서 헬기 타고 출발할 거야. 그럼 나도 헬기 준비해서 현장에서 만나자. 연병장에서 보자. 고마워, 소연아. 강 중장은 세 번째 전화를 걸었다. 육군본부 헌병감 박지수 준장에게였다. 박 준장은 강 중장보다 10년 후배였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진급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군사법과 군사경찰 업무의 전문가였다. 준장님 강혜란입니다. 아,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비리 사건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헌병대 동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작전을 실시할 겁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업무상 횡령, 가혹행위 교사, 직권남용. 증거는 현장에서 확보할 겁니다. 헌병 1개 소대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면 됩니까? 새벽 7시. 22사단 예하 해안경계대대 연병장에서 만납시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혜란 중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고 부패한 지휘관을 처단할 것이었다. 이것이 군인의 길이었고 어머니의 길이었다. 일요일 새벽 5시 30분. 서울 송파구 육군특수전 사령부 헬기 착륙장에는 UH-60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강혜란 중장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베레모를 눌렀었다. 가슴에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특전사 참모 2명과 경호병 4명이 헬기에 탑승했다. 출발한다. 강 중장의 명령과 함께 헬기의 로터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블레이드가 공기를 가르며 속도를 높였다. 헬기는 천천히 상승하여 서울 상공으로 떠올랐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헬기는 북동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 비행 시간은 약 50분이었다. 같은 시각 대전에 위치한 일군 수지원 사령부에서도 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마쳤다. 박소연 소장은 가슴에 별 2개가 달린 전투복을 입고 헬기에 올랐다. 그녀는 군수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다. 부대의 예산, 물자, 보급 체계를 한눈에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건의 비리도 그녀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출발합니다. 헬기 조종사가 말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헬기는 대전 상공을 벗어나 동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친구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것도 부패한 지휘관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육군본부 헌병대 사령부에서는 박지수 준장이 헌병대원 10명을 소집했다. 그녀는 가슴에 별 1개가 달린 전투복을 착용하고 헌병대원들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긴급 체포 작전을 실시한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가혹행위 교사다. 현장에서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며 저항 시 물리력을 사용한다. 모두 준비됐나? 준비 완료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박 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헬기로 향했다. 헌병대원들도 뒤를 따랐다. 헬기는 용산을 출발해 동해안으로 향했다. 오전 7시.
강원도 고성군 22보병사단 예하 해안경계대대 연병장. 일요일 아침이라 훈련 일정은 없었지만 병사들은 이미 기상하여 내무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대대장 마석철 중령은 대대장 숙소에서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다. 병사들이 구보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 석 달간 예산을 대폭 절감한 실적을 정리하여 사단장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부식비 30% 절감, 유류비 25% 절감, 피복비 15% 절감. 수치상으로는 완벽했다. 병사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은 서류에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뒤면 대령 진급 심사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할 것이었다. 마 중령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졌다. 헬기 소리였다. 마 중령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요일 아침에 헬기라니. 사전 통보도 없었다. 혹시 사단장이 깜짝 방문하는 건가? 소리는 점점 커졌다. 마 중령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 상공에 거대한 헬기 3대가 나타났다. UH-60 블랙호크였다. 헬기들은 연병장 중앙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병사들은 훈련을 멈추고 헬기를 올려다보았다. 행정관과 보급관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 중령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급히 군복을 입었다. 가슴에 무궁화 2개의 계급장을 단 그는 뛰어서 연병장으로 향했다. 중대장 최창민 대위도 헐레벌떡 뒤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3대의 헬기는 연병장에 차례로 착륙했다. 로터가 일으키는 강한 바람에 주변의 먼지와 눈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병사들은 눈을 가리며 헬기를 바라보았다. 헬기의 문이 열렸다. 첫 번째 헬기에서 한 명의 여군 장교가 내렸다. 베레모를 쓴 그녀의 가슴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다. 강혜란 중장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낀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키 170cm의 당당한 체격, 단호한 표정,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특전사 사령관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뒤를 이어 특전사 참모들과 경호병들이 내렸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박소연 소장이 내렸다. 그녀의 가슴에는 별 2개가 달려 있었다. 일군수 지원사령관의 계급장이었다. 박 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군수 전문가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대 시설을 관찰했다. 병사들의 수척한 얼굴, 낡은 피복, 관리되지 않은 시설들. 그녀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세 번째 헬기에서는 박지수 준장이 헌병대원들을 이끌고 내렸다. 그녀의 가슴에는 별 1개가 달려 있었다. 육군본부 헌병감의 계급장이었다. 헌병대원들은 완전 무장 상태였다. 그들은 제식대로 정렬하여 준장을 호위했다. 도합 6개의 별이 연병장에 모였다. 중장 1명, 소장 1명, 준장 1명. 이것은 일개 대대에 나타날 수 있는 계급이 아니었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가슴에 달린 별의 개수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마석철 중령은 사색이 되어 달려갔다. 그는 3명의 장성 앞에서 멈춰서서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해안경계대대장 중령 마석철입니다. 무슨 일로 방문하셨는지 보고받고 싶습니다. 강혜란 중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가 마 중령을 응시했다. 마 중령은 그 눈빛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찰이 아니었다.
내 아들이 이 부대에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강 중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이라고? 이 부대에 장성의 아들이 있다니. 그는 황급히 머릿속으로 병사 명단을 떠올렸다. 하지만 특별한 배경을 가진 병사는 없었다. 아니, 있었다. 박도진. 그 이름이 떠올랐다. 아들이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어느 병사를 말씀하시는지. 이병 박도진. 내 아들이다. 강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마 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박도진. 자신이 지난 2달간 괴롭혀온 그 신병이 특전사령관의 아들이었다니. 이것은 재앙이었다. 그리고 내 놈이 부대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부식비, 난방유, 피복비. 병사들 먹일 돈으로 호의호식했다며. 박소연 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마 중령의 가슴을 가리켰다. 일군수 지원 사령관이다. 지금 즉시 부대의 식자재 창고, 유류고, 피복 창고를 개방하라.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모든 수불 대장과 예산 집행 내역서를 가져와. 30분 안에. 마 중령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최창민 대위도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박 소장은 행정보급관 김영수 중사를 향해 손짓했다. 중사, 내가 행정보급관이지? 예, 그렇습니다. 김 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당장 창고 열쇠 가지고 와. 그리고 모든 장부를 준비해. 거짓 보고 한 것 하나라도 걸리면 너도 끝이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김 중사는 황급히 뛰어갔다. 박지수 준장은 헌병대원들에게 손짓했다. 전 병력 배치. 주요 건물 입구를 봉쇄하라. 누구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다. 증거 인멸을 막아라. 명심. 헌병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대대본부, 행정반, 군수가 건물의 입구를 봉쇄했다. 마 중령은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입을 열려 했다. 사령관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닥쳐. 강해란 중장의 한마디에 마 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마 중령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지휘관이냐? 국가가 맡긴 젊은이들을 굶기고 얼리고 괴롭히는 게 지휘관이 할 일이냐? 아닙니다. 저는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효율? 병사들 밥값 아껴서 내 진급 뒷공작하는 게 효율이야? 강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별 3개짜리 장성이 대대장을 질책하는 모습. 박소연 소장, 창고 확인 결과 보고해. 알겠습니다. 박 소장은 김 중사가 가져온 열쇠를 받아들고 군수과 직원들을 이끌고 창고로 향했다. 강 중장은 박 준장을 돌아보았다. 준장, 중대장과 관련 간부들 신원 확인해. 비리 연루자는 전원조사 대상이야. 명심하겠습니다. 박 준장은 헌병대원들을 이끌고 최 대위에게 다가갔다. 최 대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강해란 중장은 마석철 중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지? 의무대에 있습니다. 안내해. 예, 알겠습니다. 마 중령은 떨리는 다리로 의무대를 향해 걸었다. 강 중장이 그 뒤를 따랐다. 연병장에 남은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박도진이 특전사령관의 아들이었다니. 그리고 지금 그를 괴롭혔던 대대장이 심판받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의무대로 향하는 길. 강해란 중장의 주먹은 불끈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곧 아들을 만날 것이었다. 그리고 이 부패한 부대를 뿌리부터 뒤엎을 것이었다. 박소연 소장은 행정보급관 김영수 중사와 군수과 직원들을 대동하고 부대 창고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일군 수지원 사령부에서 온 참모 2명이 동행했다. 그들은 각각 태블릿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촬영하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식자재 창고였다. 김 중사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다. 철문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 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엉망이었다. 쌀자루 여러 개가 쌓여 있었지만 자루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석 달이 넘은 것들이었다. 이게 뭐야? 이걸 병사들한테 먹이고 있었어? 박 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 중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대답 안 해? 이 썩은 쌀을 병사들한테 줬냐고 묻는 거야.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 소장은 참모에게 지시했다. 전부 촬영해. 유통기한 표시도 클로즈업으로 찍어. 알겠습니다. 창고 안쪽에는 통조림과 장류가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장부상으로는 한 달치 식자재가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치도 안 되는 양이었다. 박 소장은 김 중사를 돌아보았다. 장부 가져와. 수불 대장. 김 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건넬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소장은 장부를 펼쳐 확인했다. 입고량과 재고량이 맞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쌀 3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500kg도 안 되었다. 김치와 고기류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는 어디 갔어? 대대장님이 민간업자에게 팔았습니다. 뭐? 군 식자재를 민간에 팔았다고?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다. 그녀는 즉시 태블릿에 메모를 입력했다. 식자재 횡령 확인. 증거 확보. 다음은 유류고였다. 커다란 경유 탱크 3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탱크의 용량은 1만 리터였다. 박 소장은 직접 계량봉을 집어들고 탱크 안을 확인했다. 첫 번째 탱크는 거의 비어 있었다. 바닥에 고인 경유가 500리터 정도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탱크도 마찬가지였다. 장부상으로는 2만 5천 리터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500리터밖에 없네. 나머지는? 김 중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대대장님 지시로 민간 주유소에 팔았습니다. 가격은 시세의 절반입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다. 마석철 중령은 군 물자를 빼돌려 민간의 헐값으로 팔고 그 돈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이었다. 그녀는 참모에게 말했다. 탱크 전부 촬영하고 계량 결과 기록해. 이거 군사법원 증거로 제출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복 창고를 확인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동계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가 부족했다. 장부상으로는 병사 수에 맞춰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었다. 박 소장은 분노를 참으며 김 중사를 노려보았다. 병사들 얼어 죽으라고 이런 짓을 한 거야? 한겨울에 방한 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너도 공범이야. 각오해. 박 소장은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치고 연병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혜란 중장에게 다가가 보고했다. 사령관님, 확인 결과 보고합니다. 식자재 창고는 유통기한 지난 물품 투성이고 유류고는 거의 비어 있으며 피복 창고는 필요 수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장부는 완전히 조작되었습니다. 횡령 규모는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소연아. 이 정도면 군사법원 회부 충분하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 시각 박지수 준장은 헌병대원들을 이끌고 내무반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정훈 병장과 최창민 대위의 소재를 파악했다. 오 병장은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최 대위는 중대장실에 있었다. 1소대는 내무반으로 2소대는 중대장실로. 대상자 확보 후 즉시 보고. 명심. 헌병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내무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오 병장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헌병 2명이 그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았다. 뭐야, 이거나. 오 병장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헌병들은 그를 바닥에 무릎 꿇렸다. 박 준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병장 오정훈. 너는 가혹행위, 폭행,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명령에 따른 것뿐이야. 명령? 누구 명령? 중대장님이랑 대대장님이 시킨 거라고. 오 병장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박 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잘 됐지? 헌병대원 한 명이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명확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좋아. 끌고 가. 헌병들은 오 병장을 연병장으로 끌고 나갔다. 중대장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최창민 대위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헌병들이 들이닥치자 벌떡 일어났다. 뭐야, 너희들. 감히 중대장실에 허락도 없이. 박 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육군본부 헌병감 준장 박지수다. 대위 최창민, 당신을 가혹행위 교사,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건 월권이야. 나는 정식 임관한 장교라고. 장교라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란 법 없어. 헌병 체포해. 헌병들이 최 대위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도 수갑이 채워진 채 연병장으로 끌려갔다. 강혜란 중장은 의무대에 도착했다. 마석철 중령이 앞장서서 안내했다. 의무대는 작은 건물이었다. 내부에는 진료실과 병실 2개가 있었다. 군의관 1명과 의무병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강 중장이 들어서자 군의관은 황급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의관 대위 정민호입니다. 강 중장은 경례를 받고 물었다. 이병 박도진이 여기 입원해 있지? 예, 그렇습니다. 안내해. 정 대위는 강 중장을 병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도진의 모습이 보였다. 강 중장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입대 당시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검붉게 남아 있었다. 강 중장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도진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도진아. 엄마.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 중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동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이 분명했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강 중장은 아들을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군인으로서 30년간 수많은 전장을 경험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어머니였다. 뒤에 서 있던 마석철 중령은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강 중장은 도진을 놓고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마 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군인이냐? 마 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야.
국가가 맡긴 귀한 자식들을 이따위로 대우했어. 넌 지휘관이 아니야. 그냥 쓰레기야. 사령관님, 저는 변명하지 마. 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강 중장은 의무대 밖으로 나왔다. 연병장에는 이미 오 병장과 최 대위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박지수 준장이 다가왔다. 사령관님, 용의자 확보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 준장. 박 준장은 마석철 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을 거칠게 잡았다. 중령 마석철. 당신을 직권 남용, 업무상 횡령, 가혹행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군사법원에서 봅시다. 헌병 2명이 마 중령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헌병 차량으로 끌려갔다. 최 대위와 오 병장도 마찬가지였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병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혜란 중장은 다시 의무대로 돌아갔다. 도진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하다, 도진아. 엄마가 늦게 와서. 엄마가 군인을 지키는 군인이 되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전부 해결할게. 너는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네, 엄마. 그날 이후 22보병 사단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마석철 중령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계급은 박탈되었고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다. 최창민 대위는 징역 2년, 오정훈 병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영수 중사를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도 전원 군복을 벗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병사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휘관이었다. 식당에는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이 매일 올라왔다. 난방은 24시간 가동되었다. 의무대는 제대로 된 약품과 장비를 갖추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박도진은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했다. 손의 동상도 치료되었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남은 복무 기간을 성실히 마치고 전역했다. 전역 후 그는 격투기 선수로 복귀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다. 강혜란 중장, 박소연 소장, 박지수 준장. 3명의 여성 장군이 헬기를 타고 부패한 부대를 기습한 이야기는 전군에 빠르게 퍼졌다. 그것은 부패한 지휘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병사들에게는 희망의 전설이 되었다. 별 6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정의를 실현했다는 이야기. 그 전설은 오늘도 군대 어딘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거대한 부조리를 무너뜨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침묵하는 순간 불의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쓰일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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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